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정수진이라고 하고요. 저는 서울과 광주에서 독립연구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 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고연아 작가님 개인전 서문을 썼고 오늘 그래서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작가님 소개해도.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정고윤하고요. 개인전을 이제 GOP 팩토리에서 하게 됐고, 그리고 정수진 쌤이랑 같이 이번에 특별히 얘기를 하면서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전시에 대한 이야기, 좀 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보통 개인전을 하면은 어떤 그간의 작업을 돌아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간다든지 어떤 하나의 작가한테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개인전이 작가님한테 갖는 의미랑 또 그간의 어떤 분기점들을 거쳐서 이번 개인전이 올 수 있었는지 이런 좀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이제 매번 이제 개인전이 사실 작가들한테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전을 하면서 작가들이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번 되게 조심스럽고 떨리고 무섭고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이제 이번 개인전 전에 제가 SNS를 소재로 다루고 있는 거는 좀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된 계기가 이제 되게 오래 전부터 이런 동시대성을 다루고 싶었어요. 그래서 회화 작가로서 동시대성을 어떻게 작품에 표현을 할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근데 그게 이제 평면인 회화로 표현하기가 되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림은 계속 그리는데 그거를 이렇게 제가 막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 이게 회화로만 내 얘기를 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2016년에 리얼 라이브 페인팅이라는 라이브 페인팅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CCTV 사이트를 막 찾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른 시공간에서 있는 사람들과 어떤 일상을 같이 공유하는 그거를 표현하고 싶어서 CCTV 사이트를 막 뒤지다가 이제 사이트 하나를 알게 됐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 집 곳곳에 CCTV를 걸어놓고 이거를 24시간 그냥 보여주는 사이트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그거를 그렇게 개방해놨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돈을 버는 목적이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되게 자세히 봤는데 또 연출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나와서 우리가 하는 똑같은 행동, 막 나오자마자 이렇게 졸린 눈으로 핸드폰 보고 뭐 밥도 먹고 뭐 전화도 하고 뭐 집에서 할 일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냥 뭐 속옷 입은 채로 돌아다니고 막 그런 사이트를 발견을 해서 이게 나를 위한 사이트다 생각을 하고, 이제 2016년 개인전 때 퍼포먼스로 그거를 이제 오프닝 날 프로젝션으로 이제 한쪽 벽에 해놓고 제가 그냥 관객들 앞에서 라이브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반응도 좋았고, 그 다음에 제 그냥 페인팅들을 설명해주는 도구가 돼줘서 그 작업을 한 2018년까지 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의 이제 작업의 커다란 이제 전환점이 되어줬던 그런 작업이었고, 그 작업 이후로 제가 이제 인물화에 관심을 많이 갖게 돼서, 왜냐면 그 그림은 이제 저랑 그 사람들, 인터넷 사이트 안에 있는 사람들이랑 약속을 한 게 아니라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그냥 정말 크로키로 그리는 거여서 사람의 형체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좀 더 자세히 그려보고 싶다는 그런 좀 갈망이 생겨서, 그 다음엔 이제 회화에 제가 인물을 통으로 막 이렇게 등장시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상 중에 한 부분 이제 캡처를 해서 제가 이제 페인팅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번 전시는, 이 전 전시는 좀 더 이제 컨셉추얼하게 이제 필터링이라는 그런 전시 제목으로
사람들이 이제 SNS에 사진들을 막 편집해서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그래서 예쁜 모습만 보여주고 막 그런 편집된 이미지, 그런 거에 이제 포인트를 둬서 필터링이라는 그런 주제로 전시를 했었고, 이번에는 조금 더 좀 열어놨어요. 그래서 그 모든 거를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저만의 알고리즘, 예, 그거를 좀 얘기하고 싶어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럼 계속 이어서 이제 SNS를 소재로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떤 타인의 삶을 다시 작가님의 시선으로 기록을 하는 건데, 그 기록하는 방식이 회화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걸 회화로 기록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작가 자신의 경험을 회화로 그리는 거랑 또 타인의 삶을 회화로 그리는 그런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런 지점을 좀 자세히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 이렇게 SNS를 통해서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약간 그런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전화 통화를 하고 만나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그런 내가 나의 생활을 기록하고 그거를 이제 SNS에 업로드하고 다른 SNS 상에서 또 친구를 맺고 그 사람들이랑 어떻게 보면 친한, 그냥 뭐 가족들보다 더 친해지거나 가족들보다 저의 생활을 더 잘 알게 되는 그런 게 되게 재밌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좀 이게 많이 식상해졌지만 예전에 이제 정말 초창기에 이 SNS를 제가 했을 때는 그 우리나라에서 막 이런 친구들이 아닌 해외에 있는 모르는 사람 랜덤으로 막 이렇게 보여주는 그 시스템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본다는 그런 게 되게 재미있었고, 그 사람들의 지인을 내가 막 다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오늘 어디를 가는 걸 다 알고 있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나라에 만약에 지금 여행 가서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막 인사할 것 같은 이 내적 친밀감, 그런 게 생기는 게 되게 신기했고, 그냥 그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내가 어쨌든 작가니까, 회화 작가니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림으로 표현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었고, 이제 제가 회화 작가니까 회화로 표현을 한 거고, 이게 이제 저의 일상을 그리는 거는 사실 저의 기록이고, 그다음에 타인의 일상을 그리는 거는 그냥 좀 상상을 하면서 그리는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 뭐 이랬을까? 뭐 이런 분위기일까? 그런 상상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제 작업도 제가 보면 제 일상을 그린 그림도 제가 보면 뭐 이때 이래서 이거를 내가 찍어서 뭐 이런 게 있었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제가 다른 분들이 제 거를 봤을 때 그냥 좀 본인들만의 경험이나 이런 거를 좀 빗대서 상상할 수 있는, 네, 그런 작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네. 개인적으로 그때 살짝 말씀해 주시긴 했었는데, 그렇게 SNS에서 작업을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되잖아요. 네네. 작가님만의 알고리즘처럼 그런 특정한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은 그렇게 선택을 한 작업을 통해서 직접 이제 SNS로 연락도 하고 뭐 그렇게 연결되는 지점도 있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단 뭐 이미지를 처음에 이제 컬렉팅을 하는데, 이미지들은 이제 그 전시의 큰 틀을 생각한 후에 저한테 이제 필요한 그런 이미지들을 막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뭔가 이번에는 사막을 그리고 싶다던가, 아니면 이런 이야기들을 내가 이번에는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난 전시에는 그런 필터링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제 그런 필터링이 된 그런 이미지들을 고르고, 또 거기서 제가 또 다른 필터링을 입히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전시회는 인물화 그냥 정면인 그런 초상화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조금 편했어요. 되게 편했지만 뭔가 이 또 전시의 구성이 있기 때문에 되게 또 너무 잔잔하거나 뭐 너무 또 뭐 풍경이 있거나 막 이러면 또 이제 지루할 수 있고 해서 그냥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인물, 뭐 풍경, 뭐 정물 이런 걸 좀 적절히 그렇게 컬렉팅을 하는데 아무래도 뭐 구도라던가 뭐 색감이라던가 뭐 이런 거를 볼 수밖에 없죠. 되게 회화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그리고 되게 끌리는 거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거 예를 들면 막 물 저 메인 작업에 있듯이 제가 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런 그림은 꼭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인물이 들어가는 저는 인물이 들어가는 그림을 개인적으로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제가 보는 것도 좋아해서 네, 그런 위주로 이렇게 컬렉팅을 하는 것 같아요. 인물이 들어간 그림 같은 경우에는 작가님이 직접 이제 연락을 네, 해서 네, 대화를 네. 하기도 하고 그런 네. 것들이 어떤 작업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상상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저작권이나 그 추상권 때문에 제가 연락은 다 일일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약간 환상이 깨지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미지만 봤을 때 되게 오묘하고 묘한 분위기여서 아 이분을 되게 그리고 싶다 했는데 실제로 연락을 하다 보면 약간 좀 예. 그냥 몰랐으면 더 좋았겠다. 내가 이분에 대한 아름다운 상상을 더 했으면 좋겠다. 막 그럴 때가 있기는 한데 이제 그래도 그 약간 그 이미지를 보면서 그 분위기에 되게 최대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연락은 다 드려야 돼요. 네, 네. 네, 초상권. 중요하죠. 네, 그럼요. 저는 아까 말씀해주신 그 상상력을 불어넣는 것과 관련해서 그 작가님 작품을 처음 봤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게 이제 빛이라는 요소였거든요. 작품 네, 안에서. 네. 그래서 그런 빛이라는 것이 작가님 작업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빛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되게 오래전인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사진 수업을 들었었는데 사진 수업에서 이제 그때는 필름 카메라로 수업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 노출을 배우잖아요. 근데 그 빛의 노출에 따라서 이 피사체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빛에 좀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사진 수업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진 수업이랑 동시에 판화 수업을 같이 들었는데 판화 수업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면을 이렇게 십자로 겹치면서 그 안에 이제 밝은 화이트가 제일 안에 있고 십자로 이렇게 겹쳐지는 그런 에코 틴트나 그 작업을 하면서 그게 페인팅으로 이제 이어졌어요. 그 판화에서 흑백으로 빛에 대한 그 작업을 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회화로 넘어와서 회화 작업에서도 제 대학교 때는 그런 추상화 수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빛의 그러니까 레이어 터치를 레이어 시키면서 그 안에서 빛이 나오는 듯한 그런 작업을 계속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약간 명암의 대비 그런 작업을 좋아했던 것 같고 그런 사진도 많이 찍었고 그런 이미지를 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그림 예전 풍경에서도 되게 저 커튼 그림에서도 그렇고 저런 이렇게 대비가 강하고 빛이 이렇게 새어 들어오는 그런 걸 되게 좋아했고 또 그런 작업을 이제 하다 보니까 빛은 어쨌든 밝음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어야 빛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좀 다른 면에서도 뭔가 어떤 이중성? 모든 면에서의 그런 이중성을 좀 의미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빛뿐만 아니라 이제
작업을 보는 관점은 사실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제가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것은 인물에서 이제 손이었거든요. 자화상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손등이 드러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여기 있는 손이라든지 아니면 그 허상 여기에도 손이 약간 살짝 보이고 그런 약간 작품 안에 들어있는 뭐 손이라든지 빛이라든지 그런 작은 구도 뭐 그런 뭐 구성 같은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작가님이 그 SNS에서 있는 사진을 그대로 이제 회화로 옮기는 게 아니라 작가님의 시선으로 어떤 일종의 편집에 거치는 거잖아요. 그것과 연관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그 다른 기획자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알게 됐는데 제가 손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막 의식하고 막 하지 않아서 저는 몰랐는데 2010년도에 그림을 보니까 그때도 어떤 정물들 사이에 제 손이 들어가 있고 또 어떤 풍경들 속에 제 다리랑 발이 들어가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추해서 거꾸로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그냥 그 어떤 그런 오브제나 어떤 상황의 주체를 넣는 것 같아요. 제가 의식적으로. 그래서 그냥 꽃그림이나 그냥 풍경이 아닌 그냥 주체가 사람인 그게 나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주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 그림에. 그래서 뭐 그냥 어떤 사이즈의 한계에 있을 때나 아니면 어떤 분위기 때문에 안 넣는 경우도 많지만 제가 그런 어쨌든 제 그림들의 주체가 되는 게 인물이기 때문에 또 우리 그런 뭐 사람들의 그런 되게 프라이빗한 그런 생활 모습 또 그런 사람을 다루는 거여서 제가 그거를 좀 생각하고 그렇게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SNS에서 이미지를 컬렉팅을 하지만 그 안에서 제가 뭐 손을 넣기도 하고 뭐 사람을 일부러 넣기도 하고 그러는 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 이런 부분들이 작업을 보는 또 하나의 재미를 주는 것 같아서 되게 인상 깊게 봤고요. 또 저는 소재뿐만 아니라 작가님 작업에서 아무래도 SNS가 소재로 이용된다는 것 때문에 소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 매체에 관련된 이야기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작가님 그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면은 그 작업 방식, 그러니까 작업하는 과정을 이제 업로드를 해주시는데 그 유화물감으로 작업을 하나하나 해가시는 방식이 정말 시간과 공간을 붙여나가는 느낌이 거기서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 방식과 유화라는 매체를 사용하시는 이유 같은 것도 조금 같이 얘기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화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대학교 때부터 그 유화 수업을 계속 했었고 이제 물론 아크릴도 중간에 이제 아크릴 수업도 하긴 했었는데 이게 그런 매체에는 사람의 성향이 작가들의 성향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각 작가들, 뭐 설치 작가들, 뭐 미디어 작가들, 회화 작가들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성향이 진짜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매체를 다루는 뭐 설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만히 한 자리에 못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작업실에 있는 시간보다 돌아다니는 시간이 더 많고 저처럼 이렇게 한 곳에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들은 이렇게 회화 작가나 뭐 조각 뭐 이쪽 많이 하시는데 이제 또 회화 작가들 중에서도 성향이 이제 아크릴 쪽이냐 유화 쪽이냐 뭐 콜라주 뭐 이런 쪽이나 뭐 이렇게 되게 동양화 뭐 이런 되게 많은데 저는 그 약간 기다리면서 이렇게 완성해가는 걸 즐기는 것 같아요. 이게 기다리는 걸 못해서 많이 아크릴 쪽으로 하시는데 저는 좀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를 더 즐기는 것 같고 그다음에 유화 물감만의 매력이 있거든요. 되게
그냥 한 번을 칠해도 뭔가 이렇게 깊이 캔버스에 탁 붙는 착붙 그런 느낌이 이제 해보면은 느낄 수 있는 그게 딱 있어요. 이게 오일이랑 물감이랑 이렇게 적절히 배합이 됐을 때 한 번 싹 칠하면 여러 번 칠한 것 같은 그런 이렇게 딱 붙어주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아의 발색 그 표현 방식 이거를 네, 저한테는 잘 맞고 그다음에 붓질하기도 저는 훨씬 수월하고 아크릴 물감은 수성이다 보니까 이게 빨리빨리 말라서 약간 저처럼 좀 행동이 막 이렇게 빠르지 않으면 이게 금방 말라서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근데 유아는 이제 충분한 시간을 제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라데이션도 하기 편하고 또 제가 생각하면서 그릴 수 있는 그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 유아만의 매력이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저는 아크릴을 잘 못해요. 못 그려요. 아니요. 이제 좀 더 개별 작업에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개별 작업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어렵다. 어머.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작품 따로 있는데 사실 제일 궁금했던 건 이 작품이 제목이 바람이기도 하고 거기 사람의 뒷모습을 그리는 그런 모습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게 되게 오히려 낯설어서 이거를 왜 그리고 싶으셨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사실 배경도 되게 이렇게 꽃이 있는 정원이라던가 저 그림처럼 수영장이나 바닷가도 있는데 사실 되게 광활하지만 험한 느낌이라서 궁금하긴 제일 궁금했어요. 왜 이거를 회화로 옮기셨을까? 그러니까 저는 뒷모습을 많이 그렸었어요. 몇 번 이제 뒷모습을 좀 많이 그렸었는데 그 이유는 처음에 시작은 이제 인물화를 그리고 싶은데 근데 이제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남을 못 그리겠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려야 되는데 아니면 사진 좀 찍어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살짝 부끄러웠어요. 왜냐면 잘 그릴 자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괜히 막 숏다리로 그릴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를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리면 이제 이건 자화상이 아닌데 자화상이 좀 많은데 그 이유는 제가 저를 너무 사랑해서 너무 나를 남기고 싶다 이게 아니라 이제 사람은 그려야겠고 이제 대상이 없어서 그냥 저를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처음에 뒷모습으로 출발을 한 게 이제 나를 모르게 하려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모자도 쓰고 막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뒷모습을 그리게 됐는데 그 작업이 되게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획자분이 수장을 하셨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뒷모습이라서 당연히 이거는 판매도 생각 안 했고 왜 이거를 갖고 싶냐 그랬더니 오히려 뒷모습이라서 이 사람이 누굴까 하는 그런 궁금증도 생기고 뭔가 자기만의 그런 생각을 여기에 넣을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되게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뒷모습을 그릴 때 저도 이제 뒷모습 이미지를 볼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누굴까? 이 사람은 왜 저기에 있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냥 회화라는 게 되게 1차원적이어서 그냥 보면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생각할 여지를 좀 남겨주는 그런 작업을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작업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상황을 내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지점이 이제 마음에 들었고 저희 이미지를 그래서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배경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다른 작품들도 물론 인물화는 제가 근데 사실 배경을 많이 없애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어떤
그러니까 너무 현실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어떤 공간에 모르는 공간에 있는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았어서 비현실적인 느낌 그런 게 되게 좋았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 인물화에서 배경을 이제 제외하는 편인데 이 그림은 되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뒷모습만 넣기에는 너무 좀 밋밋하고 그래서 배경을 같이 넣었는데 이제 그리다 보니까 컬러도 그렇고 약간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평범한 풍경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아 보이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사실 이 그림이 대표님이 좀 잘 보신 게 이 그림이 이 전시에 올 그림은 아니었고 제가 다른 전시가 생긴다면 거기에 좀 넣어볼 약간 메인으로 넣고 싶은 그림이었는데 이미지였는데 이 전시 구성에서 좀 필요했어요. 이 팩토리에서 전시를 하기 위해서 약간 전시 기간이 제가 루즈해졌어요. 그래서 원래 지금 저쪽 지오피에 있는 작업들이 이쪽으로 오는 걸 상상하고 전시 구성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그림들이 이제 저쪽으로 가게 되면서 뭔가 조금 여기가 너무 말랑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텐션이 있는 그런 이미지도 필요할 것 같아서 사실 우겨 넣었어요. 메인 작업 얘기가 나와서 네. 이번 전시의 메인 작업이 뭐냐고 제가 여쭤봤을 네. 때 이 작업과 이쪽 포스터에 있던 작업이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작업이 왜 메인 작업이고 그 작업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인 작업이 이게 아니라 이제 저 네, 수영하는 그림이랑 이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그냥 저 그림은 사실 그릴 때부터 다음 전시의 메인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되게 작정을 하고 그린 거여서 뭐가 메인이다라고 이제 작가들도 그렇고 이제 전시장 측에서도 기획자분들도 그렇고 이번 메인 작업이 뭐예요? 그 질문 이제 가장 많이 하는데 그 메인 작업은 사실 그냥 그 작업 하나로 전시를 얘기해 주는 게 메인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시의 컨셉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이제 메인 작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인물이 들어간 저 두 작업이 메인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 메인 바다가 있는 저 스테피니스 작업은 자기의 진짜 그런 사생활 나의 사적인 부분을 그런 사적인 얘기를 해주는 그런 제가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에 딱 걸맞는 그런 작업이어서 그냥 처음부터 이 전시를 생각했을 때부터 저거를 제일 먼저 그렸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머릿속에 이거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작업이 상당히 인상 깊어서 그 메인 작업을 생각했는데 제가 이 작업을 처음에 봤을 때 이게 작가님이신데 몰랐었어요. 그래서 여쭤봤던 기억이 나서 이 작업에 대한 이야기도 말이 나오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작업은 항상 인물화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풍경은 풍경화만 그리고 또 인물이 들어가게 되면 인물이 메인이어서 항상 인물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그리는 편인데 약간 이 그림은 사실 이 공간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울리는 작업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물이 주라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편안한 느낌의 뭔가 풍경화처럼 그런 그림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또 이 이미지도 이제 제가 계속 갖고 있었는데 뭔가 언젠가는 이 작업을 하리라 그걸 계속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 공간을 이제 여기 대표님이 보여주셨을 때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킵했던 그거를 여기에 써야겠다. 그래서 이 그림은 철저히 공간을 의식하고 네. 그런 것도 있어야죠. 이제 좀 더 질문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는 그림들을 보면은 좀 휑하고 썰렁하고 뭐랄까 나른하기도 하고 이런 감들이 많이 들거든요. 저런 뭐랄까 저 침대
풍경이라든가 아니면 뭐랄까 저 정물 같은 것도 봐도 그렇고 집에 혼자서 이제 해 쏟아지는 베란다 같은 걸 봐도 보면 저런 모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저런 거 그러니까 그 소셜 미디어를 하는 이유는 실은 보면 혼자 있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파티라든가 우정이라든가 이런 걸 과시한다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들 같은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런 그림들을 왜 저런 사진들을 사람들이 왜 올릴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왜 혼자 있는 사람이라든가 저런 그 바이브가 되게 많은 뭐 예를 들면 그런 사진들은 고르시지 않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이제 지극히 저의 취향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람이 많은 그림을 그린 적도 있었어요. 막 진짜 되게 많이 들어간 그림도 있었고 되게 좀 적게 들어간 그림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는 정말 저의 성향이고 제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성향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 제가 약간 그런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약간 나른한 이미지 뭐 이런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시대가 약간 되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작업을 준비했을 때도 막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제가 그런 SNS에서 이미지를 수집하다 보니 그런 상황에 제가 이제 있었던 거죠. 이 전시를 준비할 때.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보였을 것도 같고 그때 그런 심정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저 수영하는 걸 그릴 때는 약간 그런 뭔가 제가 제목도 저스트 해피니스로 했던 게 그런 걸 많이 반영을 하기도 했고 근데 되게 자유롭구나 지금 자유롭지 않은 그런 분위기들 그런 게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 뭐 다른 전시 때 만약에 또 상황이 바뀌고 제가 좀 또 변하게 된다면 또 다른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SNS를 통해서 그 주제로 많이 작품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작품에서 많이 등장하는 커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커튼이라는 것은 SNS와 사실 어울리지 않잖아요. 왜냐면 SNS는 열어져 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커튼이라는 물건하고는 어울리진 않는데 작품을 보다 보면 커튼들이 그 작가님께서 많이 이야기해 주신 빛 그리고 어떤 그 분위기들을 연출을 하는데 굉장히 멋진 조연을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것은 빛을 가로막으면서 빛을 더 볼 수 있게 해주고 어떤 것을 빛을 가로막지 않고 완전히 열어젖히면서 우리 보는 사람에게서 쏟아지기도 하고 또 작가님 뒤에 있는 작품에서 이 커튼은 열어젖혀져 있는 듯 혹은 가려져 있는 듯 이렇게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커튼이라는 것이 작가님의 작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SNS와 커튼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SNS의 현상이 되게 재밌는 게 자신을 노출하잖아요. 근데 자신을 노출하지만 우린 그걸 보고 있잖아요. 약간 관음증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타인의 일상을 우리가 엿보는 그런 의미로 커튼을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되게 상징적인 그런 도구였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2021년도에 커튼 작업을 했을 때도 그때도 약간 그런 의미로 소재를 선택했고 그리고 그때 이제 그런 관음증에 관한 그런 의미랑 또 하나는 약간 이게 앞에서 저 그림 이 커튼은 아니지만 저 커튼의 경우에도 뒤에서 오는 빛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되게 어둠에 있지만 되게 빛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 빛을 보고 있는 그런 뭔가 되게 희망적이고 열려있는 그런 미래? 그런 걸 뜻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의미로 커튼을 이용하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저한테 되게 중요한 소재예요, 사실.
이 질문이 되게 흥미로운 게 저희도 사실 커튼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커튼에 관한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도 재밌지만 그 작가님이 처음에 사진과 판화 공부하신 그 부분에서부터 매체랑 또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잘 들었고요. 저는 작가님 작품 보면서 가장 관심이 가고 어떤 게 인물들의 시선 처리인데 굉장히 상투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인물들이 뭐 관객을 보거나 함으로써 관객과 보이지 않는 그런 연결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 인물들은 지극히 그 보이지 않는 연결을 끊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선들을 이미지들을 컬렉팅하시고 그리실 때 거기에 작가님만의 의도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번 전시에서는, 그러니까 지난 전시에서는 인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를. 네, 그거는 되게 의도적으로 그런 이미지를 제가 골랐고, 그때 보여주고 싶었던 얘기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되게 좀 공격적으로 나타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셀카 위주의 이미지를 찾아서 이렇게 정면으로 보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그렸었고,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노출되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런 게 그냥 좀 전체적으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런 컨셉슈얼한 주제로 계속 준비를 했었다면 이번에는 제가 좀 더 그거를 다 아우르는 전시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큰 이미지가 너무 이렇게 튑다기보다는 전체적인 그런 구성과 조화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시선도 너무 정면을 본다기보다는 좀 다른 방향으로 그런 거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이게 의도가 있는 여백인지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70년대 한국 좀 누드 그런 트래디션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좀 느낄 수 있는 쉐이딩 같은 게 보여서 피부톤 같은 거나 그 스위밍 캔버스를 볼 때는 하이퍼 리얼리즘을 정말 잘 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있는 페인터 같은데, 이거는 유달리 좀 상반된 느낌이 좀 느껴져서 의도적으로 좀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만약에 하셨다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꽃 표현도 좀 일부러 이렇게 좀 톤을 많이 낮춰서 하셨는가 싶어서 궁금했어요. 만약에 하셨다면 어떤 의도에서 오셨는지. 저 그림은 배경은 항상 좀 의도적으로 여백을 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물화에서 배경을 많이 배제를 해왔고, 그 이유가 이제 그런 너무 이렇게 사실적인, 뭐 예를 들어서 저 배경이 되는 뭐 어떤 방, 어떤 공간, 그런 이미지를 넣는 게 너무 좀 사실적인, 지금 뭐라 해야 되지? 너무 현실적이어서 좀 그거는 배제를 하고 싶었어요. 그냥 그랬고, 그래서 이제 저는 여백을 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 인물화에서. 그리고 이제 피부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맞아요, 피부색을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저 그림이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되게 어린 여성을 그리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수채화 느낌이 나는 그런 유화를 그리고 싶었어요, 저 인물화는. 근데 다른 그림들은 굉장히 유화 느낌이 바로 나는데, 저 그림은 조금 이렇게 투명한 느낌? 그 어린 여성의 그런 느낌을 좀 나타내고 싶어서 이제 톤을 좀 최소화
했고, 그래서 꽃도 꽃이 너무 튀면 이제 꽃만 보일 것 같아서 꽃도 좀 색을 뺐죠. 그래서 묘사를 좀 많이 안 하고 저 그림은 그냥 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다른 그림들에 비해서 이게 밀도가, 그러니까 완성도가 아닌 그 물감의 밀도가 저 그림이 낮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사실 저 그림을 더 올릴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어린 여성의 이미지와 그런 수채화 같은 맑은 얇은 그 느낌이 좀 좋아서 이거는 정말 지극히 저 개인적인 취향으로 그냥 저기까지 그렸던 것 같아요. 색깔도 많이 빼고 사실 살색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고 만들기 되게 믹스하기 되게 재밌는 색이 살색이거든요. 그래서 제 그림을 이제 계속 보다 보면 인물마다 살색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의 분위기에 맞는 살색은 약간 페일한 저 그림이 그랬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분위기에서는 약간 좀 노란기가 있는 살색, 또 이 사람의 분위기, 이 그림의 분위기에서는 조금 뭐 분홍빛이 들어가는 살색. 그래서 제가 이제 섞는 색이 다 다르거든요. 또 그동안 작가님 작업을 계속 봐오신 분들은 또 앞으로의 작업 방향이 되게 궁금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또 특히 작가님이 회화라는 매체 안에 퍼포먼스라든지 미디어라든지 계속 다른 장르를 끌어들이면서 라이브 페인팅도 그렇고 계속 확장을 시켜왔다면, 최근에는 이제 계속 회화에 좀 더 집중해 오셨고, 그렇다면 앞으로는 또 어떻게 나가실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좀 더 들어보면. 저도 궁금하네요. 제가 뭘 할지. 근데 사실 제가 제 또래 작가들에 비해서 데뷔를 좀 늦게 한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 작업 설명을 막 되게 하고 싶었고, 그런 이제 툴로서 미디어를 활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미디어나 퍼포먼스를 활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를 자꾸 퍼포먼스 작가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저는 회화 작가인데. 그래서 제가 한 3년 정도 그런 라이브 페인팅을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여기서 너무 할 만큼 했다. 나 이제 다시 회화 작가로 돌아가서 회화에 집중을 하고 싶다. 그래서 계속 지금 회화에 집중을 하고 있었고, 근데 또 이번 전시를 하면서 또 이렇게 전시하면 또 느끼는 게 많잖아요. 또 그래서 개인전이 진짜 중요한 거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전을 하면서 작가가 성장하고 또 한 스텝 올라가기도 하고, 또 그런 뭔가 계획을 하게 되고 전략을 세우게 되고 또 나를 돌아보게 하는데, 이번 전시 이제 열어놓고 계속 생각을 한 게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제가 뭔가 더 여력이 있고 뭔가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다면 예전처럼 또 어떤 미디어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조금 더 보시는 분들이 풍부하게 보실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뭐 쌤하고 얘기는 한번 했었지만 이제 뭐 예전이랑 뭐 똑같은 답습은 아니고, 제가 또 이 전시를 하다 보니까 또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뭔가 다른 매체와의 콜라보라던가 그런 다른 것들을 도전해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연구하고 또 회화 작업은 회화 작업대로 계속 더 하고 열심히 하고, 또 그리고 싶은 이미지들이 이상하게 왜 그런 거 없나? 저는 전시하면서 다른 그림이 막 그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또 그리고 싶은 게 생겨서 또 조금 후에 이제 다시 작업을 시작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멀리의 계획으로는 사실 되게 계속 갖고 있는 생각인데, 예술에 대해서 좀 진중한 예술가가 되고 싶다? 그래서 진중하고 좀 조용히 길게 롱런하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긴
있기도 하고 또 저도 이제 올해 말씀드렸지만 올해 제가 작품을 첫 컬렉팅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수장하는 기쁨을 알게 됐어요. 그거를 몰랐다가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좋고 너무 막 되게 흥분되고 설레는 일이어서 저도 이제 그래서 제 작업을 수장해 주신 분들께 이제 새삼스럽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 이런 기분인가? 이렇게 소중한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예술과 문화를 향유하는 예술가이기도 하고 그런 걸 직접 작업하는 사람이니까 좀 더 이제 좋은 작가로 되게 오래 살아남아야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너무 멋진 계획이었습니다. 혹시 정말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으신 네. 저는 그 예전부터 궁금했던 게 작가님 여기 붓질을 안 남기시잖아요. 그런 게 뭔가 어떤 그 주제나 개념 때문에 그러신지 좀 궁금했어요. 제가 2013년도까지는 되게 붓질이 막 거칠게 보이는 그런 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좀 늦은 나이에 데뷔를 했고 그 다음에 대학교 때는 저희 학교 특성상 이렇게 구상을 많이 안 했어요. 이제 3학년 2학기 때부터 그냥 아예 되게 추상만 하는 그런 이제 연습을 시켰거든요, 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구상을 쪽 그림을 되게 못 그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작가로 데뷔하면서 연습하면서 이제 구상으로 돌아왔고 이게 이제 저의 성향에 제일 잘 맞고 더 재밌고 그러면서 이제 되게 연습을 계속 하는 과정이었어요. 제가 데뷔가 2009년인데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걸 이제 연습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래서 저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 터치를 남기고 막 약간 터프하게 그리고 막 이런 것들이 그때는 이제 재밌었는데 제가 이거를 언제 손을 떼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스스로. 근데 분명 재밌을 때 손을 떼기는 하는데 이게 완성도가 이게 맞는 건지 약간 느낌은 좋은데 근데 사실 지금 그때 그림을 보면 뭐 좋기는 좋아요. 지금 그거를 뭐 제가 더 유명해지고 더 나이 들면 전시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안타깝죠. 그 그림들이 창고에 있는 게. 그래서 지금 보면 또 되게 풋풋하고 정말 젊은 작가의 그런 도전이 보이는 막 그런 수영만 필체고 막 이러니까 되게 또 산뜻하고 새로운데 제가 계속 이제 연습하면서는 이쪽이 제 성향에 맞고 약간 더 완성도를 깔끔하게 딱 제가 만족할 만큼 완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제 그림들이 밀도를 막 이렇게 물감을 많이 올리지는 않는데 그냥 붓질이나 이런 물성 아까 말한 유화와 그런 오일의 배합 그것과 붓질 이걸로 완성도를 높이는 거를 제가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타일이 지금은 저랑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도 오늘 처음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게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연구자다 보니까 이런 매체에 관한 이야기들이 항상 더 재밌고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매체에 관한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정말 마지막으로 질문이 없다면 여기서 토크를 마무리하고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또 작가님과 직접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